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33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분단의 원인과 책임 분단의 선구는 어느 쪽에서 이상과 같이 분단을 초래한 1차적인 조건은 사회 자체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내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이야기를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해방 정국을 규정한 외적인 국제 조건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의지밖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결정적인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이 협력할 의지는 처음부터 적었습니다. 처음 1년간은 그런대로 두 강대국 사이에 타협의 의지가 보였습니다만 동서냉전이 서서히 달구어지면서 협력의 가능성은 점차 봉체되어 갔습니다. 그 두 강대국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분단은 당시 한반도의 주민 집단에게는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한과 북한에서는 점령군에 의해 선택되고 지원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일제하에서 근대 문명을 학습한 하급 관료와 테크노크라트형 지식인, 중소상공업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지식인들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배적 정치 세력이 점령군에 의해 선택되고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 간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흔히들 분단의 책임을 1946년 6월 3일 후일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전북 정읍에서 한 발언에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것만큼 심한 중상모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 비밀이 해체된 모스크바의 문서에 하면 스탈린은 벌써 1945년 9월 20일에 북한의 소련 군정에 소련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독자의 정부를 북한에 세우도록 비밀지령을 내렸습니다. 동문서는 일본이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가 발견하여 1993년 3월 26일자로 공개하였습니다. 스탈린의 비밀지령은 7개 항인데 제2항이 해당 부분입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북한의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위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사회주의 혁명을 단번에 실행하기는 힘드니까 공산당이 주도로 제1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선 이미 제1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탈린이 북한 정책은 처음부터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제국에서는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황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제의 지엄한 명령으로 한반도 북쪽의 정치적 운명은 1945년 9월 그때부터 이미 결판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스크바 문서를 토대로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세밀히 고찰한 논문이 제인식에 실린 이정식 교수의 냉전의 전개 과정과 한반도 고단의 고착화입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1945년 9월 초까지도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은 유동적이었으며 미국과 소련은 서로 타협할 여지가 있었다. 둘째, 타협의 가능성은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 런던에서 열렸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의 전순국 외상회담에서 미국, 영국과 소련이 노골적으로 충돌하면서 소멸되고 말았다. 셋째, 연후에 스탈린은 이와 같은 비밀 지령을 북한의 소련 군정에 내려 북한의 독자 정부를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넷째, 이후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은 일본과 중국의 상황에 따라 변화했는데 그가 한국전쟁을 도발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공산화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부터 소련군과 그의 협력자들이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한 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준하는 통치 행위를 전개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남한의 미군정은 그 협력자를 선택하는 데 무척이나 주저하였습니다. 미군정에 참여한 국무성의 진보주의자들은 낭만적이기도 좌파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실속이 없는 좌우 합작에 대한 미련을 벌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 인식에 실린 박지한 교수의 논문 한국이 노동운동과 미국이 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군정의 진보주의자들은 중도 좌파는 물론 합법적인 노조운동을 전개하는 한 공산당 계열의 전평조차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들 미군정이 노동운동을 무조건 탄압하였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운동으로부터 정치 세력을 분리하여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기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정의 그러한 시도는 전평이 극좌 노선의 불법적인 투쟁을 감행함에 따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7년 3월 미국에서 동서냉전의 개시를 공식한 투르만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공산 세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터키와 그리스의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선언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미군정의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한 모든 낭만적인 시도는 중단됩니다. 미국은 좌우 합작을 처음부터 비판해온 미운 오리와 같은 이승만을 협력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이리저리 모색하면서 끝까지 주저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간을 들여 합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자유민주주의 속성상 그 점은 당연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김일성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하였던 소련의 스탈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쯤이면 분단의 국제 정치적 책임이 어느 쪽이 있는지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황제를 계승한 수령체제, 분단 과정의 북한 사정에 관해 좀 더 불안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 인식에 실린 키무라 미츠히코 교수의 파시즘에서 공산주의로 북한 집산주의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발전과 신영기 교수의 신인간, 해방 직후 북한 문학이 그르는 동원의 형상이 정말 좋은 논문들입니다. 키무라 교수의 논문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일제히 전시 경제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하였습니다만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시장경제를 정지시키고 공출과 배급으로 상징되는 전시 경제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통제경제는 해방 후 남한에서는 곧바로 폐지되어 시장경제가 부활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름만 바꾼 채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공출이라는 강제수 매제는 성출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내용을 보면 값도 치르지 않고 거두어가는 경우가 많고 쌀 이외에 다른 작물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시행한 마을 단위의 생산 책임제는 중산 돌격대로 이름이 바뀌지요. 공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북한이 이 같은 실상을 명확히 하면서 키무라 교수는 과연 북한 민중에게 해방이란 것이 있기나 했던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 당돌한 질문이라 처음에는 좀 어리벙벙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의 질문이 촌철살인입니다. 그렇지요. 민중의 일상적 경제생활에 대놓고 물어봅시다. 공출이나 성출이나 그게 그것이지요. 다음은 신영기 교수의 논문입니다. 사회주의적 동원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일반 민중에게 신인간이란 이상적인 인간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주, 친일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은 낡은 구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철저히 일반 민중으로부터 구획되고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사회주의 혁명이 요구되는 고된 노동을 감당할 만한 정신적, 긴장이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인간의 상징은 항일 무장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웅, 개선장군, 김일성이었습니다.
결국 일제히 천황을 대신한 것은 다름 아닌 김일성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니 1946년 7월이군요. 대략 그 즈음부터 대량의 구인관들이 남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100만의 행렬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10분의 1이나 되는 큰 인구였습니다. 그보다 더 분단의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웅변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어디 있겠습니까?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 헌법을 읽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날의 세계 만방을 향해 독립국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국입니다. 제헌헌법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헌법 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신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불편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우리 주변에는 헌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의 세월에 헌법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라고 권유한 선생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헌법을 읽어본 것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직할 때인데요. 법과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한국 헌법사라는 책을 저술한 다음 저에게 한 권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을 차분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장도 좋지만 그 뜻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이런 헌법을 이제야 읽다니.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이라도 서점에 들러 헌법사 책을 사서 제헌헌법 1회 역대 헌법을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 헌법을 읽자.